예, 이번 시간에는 제13장 죽음을 마주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사실 셀리 케이건이 이제 마지막쯤 다가오니까 어떤 본인이 생각했던 이론론적 사고를 이제 자기 책을 여기까지 읽고 왔으면, 아니면 여기까지 자기 강의를 들었다고 생각한다면 아마 이론론자의 입장을 좀 지지해주지 않을까. 자기가 처음에 목표했던 바, 자기의 생각에 동조해달라,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유한한 삶을 산다. 우리가 죽으면 영생도 없고 그런 삶을 사는데, 그렇다면 그런 죽음을 마주하고 산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입장에 대해서 이번 챕터가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오일혜 선생님, 한번 이번 챕터에 대해서 간략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3장은 죽음을 마주하고 산다는 것, 도대체 우리는 죽음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고 어떤 삶을 살아나가야 되느냐에 대해서 고민을 해볼 수 있는 시간인데요. 첫 장에서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이론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한 3가지 정도 태도를 취할 수 있는데, 그걸 부정하거나 인정하거나 무시하거나 3가지 태도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이 3가지 중에 어떤 게 좀 가장 적절해 보이시나요? 적절성을 따지는 거면 인정인 것 같은데 어떤 태도를 취하고 살아오셨나요, 그러면? 저는 이제 일단은 사실은 이제 이 나이가 되게 중요한 부분일 거라는 생각도 드는데, 죽음이 되게 멀죠, 젊은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게 뭐 무시에 가까운 태도죠. 이제 없는 것처럼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는 태도인데, 이제 뭐 이것들을 공부해서 그런지 나이가 1살도 먹어서 그러겠지 모르겠는데, 슬슬 조금씩 인정해 가야 하는 그런 과정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나이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죽음이 처음 나에게 왔을 때는 이게 부정도 안 되고 무시도 안 되고 그렇다고 인정도 안 됐어요. 처음에 내가 죽음을 구체적으로 깨달았을 때는. 그러니까 그때는 혼란스러웠죠. 인정을 하고 싶은데 잘 안 돼. 그런데 또 어때요? 그러다 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인정하고 싶었지만 그런 걸 잊고 똑같이 무시하는 것 같아. 그러다가 간혹 또 죽음이 나에게 또 올 때가 있어요. 가끔씩. 장례식장을 간다든지, 나의 친척 중에 누가 한 명이 돌아가신다든지 하면 그래, 우리 죽음 인정하고 죽음을 마주보고 살아야 돼. 그런데 계속해서 그 대다수의 시간을 무시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책을 읽으면서 저도 다른 건 다 그러겠지만 죽음을 좀 마주하고 인정해야 되지 않을까? 거기까지는 저도 된 것 같아요. 확실히 그런 죽음을 생각할 만한 어떤 상황, 일이 있으면은 조금 더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여기서 셀리 케이건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본인의 책을 홍보하는 말인지 몰라도 이 책을 읽을 때는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냐 하면서, 죽음에 관해서 뭐 우리가 늘 상기하고 살아가는 것도 사실은 어렵고, 그렇다고 완전히 무시하는 것도 적절한 태도는 아니고, 심지어 이제 부정하는 건 뭐 더 말할 것도 없다라고 하면서 죽음에 관한 것들을 떠올리는데 적절한 시간과 장소, 공간이 따로 있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방금 안병훈 선생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럴 기회들이 많이 없는 게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러니까 다 함께 무시하고 살아가야. 다 같이 그냥 다 같이 무시하고. 암묵적으로. 그러니까 불편한 거야. 죽음을 꺼내면 안 돼. 우린 다 같이 특별한 시간 외에는 서로가 무시해 줘야 돼. 불편하니까. 딱 하나 그러면서 핑계대. 어차피 죽음 아무도 몰라. 다 모르는 건 아니거든요. 죽는 건 기정사실. 그건 다 알고 있지만 그것조차도 무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송이 필요한 거겠죠. 그렇죠. 저희 시간과 이제 공간. 유튜브를 들을 때만큼은 죽음에 대해서 이제 떠올릴 수 있는 시간과 원장님이 공간이 그렇게 많이 들으신다고 죽음을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언젠가 죽을 거라는 사실이 어쨌든 우리 삶에 영향을 줄 텐데 그건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죠. 왜냐하면 죽음은 인간 존재의 어떤 핵심이기 때문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 죽는다는 사실이 도대체 우리 삶의 방식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 이거를 상기한다고 해서 내가 다른 방식으로 행동하게 만드는 근거는 무엇일까라고 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죽음이 두려운 대상이냐라는 주제로 또 넘어가게 되는데요. 죽음은 두려운가요? 예, 난 네, 두려워요. 두려워요. 사실 두렵죠. 뭐 계속 우리 초반부에 많이 얘기했었죠. 죽음 두려워요. 언제 끝날지 모르는 내 삶, 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이제 죽기 직전 순간에 떠올렸을 때, 네. 떠오르지 않을 때, 뭐 내가 뭘 했나라는 그런 것도 두렵고요. 그렇죠. 어쨌든 셸리 케이건이 이 두려움이라는 어떤 감정이 적절한 것이냐, 합리적인 것이냐라고 알아보고자 하는데 이 어떤 감정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냐라고 하기 위해서는 어떤 몇 가지 조건들을 충족시켜야 한다고 하면서 이제 뭐 3가지 조건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좀 소개를 드리면 어떤 것을 두려움을 느낀다라고 할 때 이걸 적절한 감정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그 두려워하는 대상이 반드시 나쁜 것이어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뭐 특수한 상황이 아니고 일반적인 상황에서 그래야 된다라고 하고요. 두 번째는 그런 나쁜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야 한다라는 게 두 번째 조건인데 예를 들어 제가 이제 저는 호랑이한테 잡아먹힐까봐 너무나도 두렵다라고 하면 사실 호랑이한테 잡아먹힐 가능성은 무시해도 될 정도로 낮기 때문에 두려움은 적절한 감정이 아니라는 거죠. 세 번째는 나쁜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불확실해야 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나에게 그 나쁜 일이 닥칠 거라는 걸 알고 있으면 두려움은 적절한 감정이 아니죠. 그래서 어느 정도의 불확실성, 나쁜 일이 정말 일어날 것인가, 그리고 그 일이 얼마나 나쁠 것인가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존재해야 됩니다. 이렇게 3가지 조건들을 통해서 읽으면서 어떤 생각하셨어요? 선생님? 그러니까 이 책에서 뭐라고 하냐면 첫 번째, 두 번째는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할 조건과 맞아 떨어진다. 근데 세 번째 불확실성이 있어야 되는데 적는 건 확실하거든. 그러니까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네. 난 여기서 납득이 안 돼. 뭐 논리는 이해가 가는데 동의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사실은 좀 반감이 들어요. 그 얘기는 셀리 케이건이 말하는 죽으면 끝이야. 모든 것이 끝나고 이론론적 사고. 그래도 저는 그럼 왜 두려워할까? 확실하지 않다고 생각하나 혹시 나는 내세를 또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있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에 내가 불안한 건가? 두려운 건가? 근데 확실해도 두려운 것 같아요. 그만큼 죽음은 논리적으로는 확실한데 뭐가 두렵냐? 어차피 내일이면 죽는데 뭐가 두렵냐? 난 그것만으로 좀 말하기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논리성, 적절성 이런 거. 그런데 물론 이 책에서는 또 내일일지 내일 모레일지 요렇게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두려울 수도 있다라고 하지만 그렇지만 그럴 필요는 없다. 합리적이지 않다. 두려운 거는 납득이 안 된다 그러는데 네. 저는 이 책 그 내용이 사실 납득이 안 돼. 논리적으로 전개인데 말장난 같았어요. 반말을 하고 싶다라고 하셔서 나는 두려운데 그거를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예측 불가능성이 있는 거는 언제 죽을지 모르고 아직도 남아 있는 건 사후 세계가 있느냐. 요거까지 인정한다면 또 예측 불가능성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하면서 셀리 케이건 말도 일리가 있지만 그래도 난 두렵다. 그렇게 논리적으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해도 두렵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죽음이 닥치는 어떤 시기적인 불확실성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과연 그 시기에서 어떤 점을 또 두려워하고 있는가를 또 따져보는데
우리가 좀 젊은 나이에 죽을 가능성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냐, 또는 너무 일찍 죽는 가능성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있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데, 사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셀리 케이건은 또 적절하지 않다라고, 타당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데, 왜 그러냐면 젊은 시절에 죽을 가능성은 좀 사실 낮잖아요. 그리고 너무 일찍 온다는 사실에 대한 것도 뭔가 병이 들거나 나이가 든 사람에게만 적절한 감정이다 라고 하면서, 또 두려움 말고 그러면은 뭐 분노나 슬픔 같은 다른 감정들에 대해서도 좀 초점을 맞추는데, 잠깐만요. 그 전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셀리 케이건이 두려워할 거 없다. 이 위로되지 않는 위로는 왜 했을까? 이 얘기를. 그런 의미를 봐야겠다. 왜 그러냐면 두려우면 어떻게 가냐? 부정하거나 무시하게 돼요. 좀 너무 적절하지 두려우면. 않은 행동. 아니면 또 영생이라든지 신적인 존재를 믿게 된다든지, 자, 그런 위로, 그런 회피하지 말고 두렵지 않아. 근데 두려워요. 그렇게 저는 그래서 그 위로가 아마 그래서 위로를 전하려고 이러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올바른 생각. 태도를 말하고 네. 싶었던 거겠죠. 죽음. 예. 되게 감정에 압도돼 버리면은 죽음을 그래서 회피하거나 네. 도망가지 마라. 음. 두려움 때문에 그 비합리적이다. 그러니까 신을 찾지 말고 또 무시하지 말고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예. 뭐 그런 논리를 따라가다 보면 또 저도 모르게 또 동조하게 되는 부분도 어느 정도는 또 있는 것 같습니다. 무비판적으로 읽어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발표하셔야 돼서. 이거 다 수용해야 발표를 하기 때문에. 아무튼 또 두려움 말고 뭐 분노나 슬픔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분노 일단은. 죽음에 대해서 네, 너무 그러니까 일찍 것 같아요. 여기서는 뭐 신이 이렇게 만들었더라도 신한테 분노할 신이 뭐 분노할 이유가 없다. 우리가 뭐 신에 대해서 분노할 이유가 없다고 막 하면서 하는데, 저는 제 개인적 경험은 엄마 아빠한테 한번 분노했던 적 있어요. 어떤 것 때문에? 왜 난 안 자? 아 죽을 거. 난 죽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아 진짜로 울면서 따진 적 있었어. 맞으셨나요 혹시? 아니, 때리면 안 되지만. 그랬어요. 왜냐면 난 싫다. 내가 원하지 않았고 정말 힘든 삶 살아가는 게 난 그만큼 힘들다 하면서 나는 고맙지 않다. 당신들이 나 놔준 거. 이런 얘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너무 폐륜적인가요? 어떤 청자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이런 얘기가 있죠. 사탕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그러면은 부모님이 그것들을 줘야 하는 의무가 있는가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다른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사탕을 줬으면 고마워야지. 한 번 계속 줘야 되냐 사탕을. 영생을 뭐 해줘야 되냐. 그러니까 하나나지 두 개 줬으면 됐지 뭐 더 이상 바라냐. 신한테 또 이걸 준 사람에게 뭐 그렇게 하면서 분노할 필요 없다. 근데 슬퍼하는 거는 당연하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슬퍼할 수는 있어. 그러나 두려워하거나 분노하지 마라. 예. 여기 이제 사탕을 한 개 준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된다라는 뉘앙스처럼 낳아주신 거 많은 지금 누리고 있는 삶으로도 충분히 우리는 운이 좋다. 태어나지 못한 존재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서 약간 마무리처럼 우리가 가져야 할 바람직한 감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두려움도 분노도 아니다. 대신 살아있다는 사실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뿐이다. 그래서 이 장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단 한 번뿐인 우리의 유한한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라는 질문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조심스럽게 살아라. 이게 너무 당연한 거죠. 뭐 누가 아빠가 출근하실 때 조심히 다녀오세요. 그러니까 우리도 인사처럼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르고 어떤 위험들이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살아가야 된다. 라고 얘기를 그렇게 사는 사람을 또 너무 조심스럽게 살 필요는 없다고 또 셀리 케이건 얘기하죠. 네. 우리는 너무 불시에 우리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 너무 조심하다가 또 제대로 못 살 수도 있는 거니까. 네. 방어적으로. 우리가 인생을 좀 망쳐버릴 가능성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가고 싶은 거는 영생을 살든 죽을 운명이든 삶을 망쳐버릴 가능성은 똑같죠. 그렇지만 영생을 살 경우에 망쳤을 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언제든지 있지만 죽을 운명인 사람들에게는 다시 시작할 기회가 사실 많지 않아요. 단 한 번뿐 짧은 기회 네. 때문에. 그래서 신중하게 조심스럽게 살아야 된다. 근데 우리가 삶을 살면서 어떤 목표들을 설정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과정이잖아요, 삶이. 근데 왜 우리가 신중하게 살아야 되냐면 추구할 만한 어떤 가치 있는 목표들이 굉장히 많고 그 중에 몇 개를 택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런 목표들을 달성하는 것도 힘들고 어렵죠. 그런 거에 비해서 우리의 수명이 너무 짧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좀 더 많이 살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새는 두려워요. 뭔가 목표를 추가한다는 게 두려워. 그리고 내가 이제까지 노력해온 것들이 실패로 끝나버릴까봐 두려워요. 이왕 이렇게 살았는데 열심히 사는 것도 있고 했는데 그럼 나에게 뭐가 남지, 삶이? 그냥 즐기긴 할까, 어떤 때는? 이제는 더 이상 목표 추구적 삶을 살지 않고 의미 추구하지 않고 그냥 즐기면서 살까? 그 마음에는 왜 목표 지향적이고 의미 있는 삶을 살지 않느냐? 왜? 무너질까봐, 실패할까봐, 또 좌절을 맛보기 싫어서 참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왜 더 고민하지 않았을까 하는 후회도 들어요. 조금 더 내가 정말 하고 싶은 목표를 좀 더 압축하고 그거에 조금 더 노력하고 물론 개인적 시간도 가지면서 그런 고민은 해봅니다. 그래서 셀리 케이건도 계속 그렇게 얘기하죠. 계속 질문을 던져봐라. 네. 살아가는 동안 나는 무엇을 할 거냐? 지금 살아가고 있는 내 인생을 무엇으로 채워야 할까? 어떤 목표를 세워야 할까? 예, 저는 이 책의 좋은 점은 뭐 감사해라 뭐 아까 그런 말 말고 계속 던져봐라. 죽음은 뭐냐? 그래 이렇게 죽는데 앞으로 우리 삶을 어떻게 채워야 되냐? 무엇을 하고 싶은 거냐 나는. 그게 이제 죽음을 생각했을 때 이어서 할 수 있는 질문. 그렇죠. 네. 죽음을 생각하고 고민해보면 삶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삶의 전략 부분으로 또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목표에는 크게 또 두 가지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좀 충분히 달성하기 쉬운 가벼운 좀 일상적인 목표를 선택할 것이냐, 달성하기는 좀 어렵지만 가치가 큰 목표를 선택할 것이냐. 뭐 답은 밑에 나와 있습니다. 그 두 개를 적절히 섞어서 혼합해서 그러니까 제가 한번 재밌게 우리 이거 많이 고민했던 거야. 다. 네. 단 한 번뿐인 삶. 죽음을 그런 삶에서 죽음을 마주해서 우리는 그럼 어떤 삶의 전략을 짜야 되냐 아까 이제 고민했는데 이제 네. 실천적 전략이겠죠. 네. 우리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 짧고 굵게 살고 싶어. 가늘고 길게 살고 싶어. 그러면 말했죠. 저는 굵고 길게 살기 싶다고. 욕심이 과했죠. 근데 사실 수많은 실존 철학자들이 고민하고 제안했던 게 저는 굵게 살아라. 그래도 짧게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왕 살게 있다면 최대한 삶을 길게 살지만 최대한 굵게 살아라. 그게 가능할 거 아니냐. 근데 굵게 산다고 짧아지는 건 아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게 굵고 짧은 것과 가늘고 긴 걸 대비시킬 거 없다. 길이는 모르잖아요, 우리는. 그렇죠. 굵게 살아라. 그럼 굵게 사는 게 뭘까라는 고민을 많이 해봐요. 여기서 많은 도표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 네. 되게 재밌는 예를 하나 들죠. 휠덜린, 네. 프리드리 휠덜린의 이제 예를 드는데 네. 어떤 내용인지 한번 그걸 소개 한번 해보시죠. 시간상 헬덜린의 시가 하나 나와 있는데요. 다 읽기는 좀 어렵고 운명의 여신들에게라는 제목이니까 한번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한 문장이 눈에 띄는데요. 적어도 한 번은 신들처럼 살아봤으니 더 이상 바랄 게 없나이다 라는 문장이 나옵니다. 근데 헬덜린은 어떤 삶의 수명의 길이보다는 어떤 가치의 질을 더 추구를 한 거겠죠. 어떤 뭔가 놀라운 업적이나 이런 것들 이룩했을 때
사람들이 어떤 영생의 느낌을 얻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살아가면서 아까 굵고 길게 이런 개념 없이 네. 하나의 피크, 네. 높이, 정점을 찍으면 정점만 한번 딱 찍으면 나 사장 됐어 끝. 난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어. 이런 기분인 것 같아. 이걸 보고 여기서 준영생, 유사영생.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해도 괜찮겠습니까? 이제 하나의 작품을 남겼어. 마스터피스를 하나 딱 남겼어. 그림이 됐던 아니면 내가 부르의 명작인 거죠. 게임으로 세계 랭킹 1위를 한번 찍어봤어. 필러리는 그렇다는 거죠. 그 예술의 영역에서 좀 더 그런 것 같고 저도 그런 생각 해본 적 있는 것 같아요. 10대 시절에. 나는 이제 이거 하나 남기고 죽으면은 불멸이 될 거다. 중이병 아니야? 죽어도 된다 이런. 그러니까 네. 저도 농담처럼 세계 최고가 되고 싶다. 우리는 이왕 한번 살았다면 그렇게 한번 획을 그어야 되지 않느냐. 거기에 이제 우디 앨런은 이런 얘기를 하죠. 작품을 통해서 영생을 누리고 싶지는 않다. 나는 정말로 영원히 사는 영생을 원한다. 저는 이거 좀 이렇게 좀 과했다고 봅니다. 그런 유사영생, 준영생을 말한 책이 이제 또 장폴 샤르트르의 구토죠. 구토라는 책이 뭐 록강댕이 이제 어떤 자기만의 작품 하나 남기고 싶어하는 그런 것들. 추구할 만한 것 같아요. 네. 인사영생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정말 어떤 정점의 내 삶의 가치를 찍고 남기는 것들이잖아요. 그게 내 한정을 하면서. 그러면 여기서도 나와요. 뭐 나의 일부를 남기느냐 이렇게 유사영생적 그런 걸 두 가지로 나누는데 이름을 남기는 것과 또 뭐 내 자식이라든지 통해서 유전자를 통해서 나는 게 있는데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죠. 결국 셀리 케이건도 그래도 인정하는 게 이름을 남기는 거. 적어도 자기 이름을 남길 수 있다면 그거는 그래도 괜찮지 않겠는데 두 분은 혹시 유사영생을 바란다면 어떤 종류의 한번 작품을 무엇을 한번 남기고 싶으신지 가능성은 없지만 모르는 거 즐거운 아닌가요? 상상이네요. 저는 그림을 남기고 싶어요.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림을 안 그리시는 거 아니었어요? 아니 가는 건 안에 있는 그 거. 정말 할 수도 있는 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그래도 그런 질문이 약간의 나와요? 가능성은 있어야지. 너무 저를 깎아내리시는 거 아니 그림을 그렸다라는 걸 몰라갖고 깎아 내리는 게 아니라 깎아 내릴 게 없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지금 뭔가 보여준 게 없으니까. 저는 뭐 어쨌든 작가로서의 그런 것들 정말 허황된 꿈을 뭐 노력도 안 하면서 꿨던 시절이 있고 지금도 뭐 그렇지만 불멸의 작품 하나 많죠. 이게 작가들 중에도 뭐 이렇게 한 작품으로 남기고 소리 소문 없이 사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런 거 글로써 뭔가 소설 저는 뭐 오히려 계속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전에는 농담처럼 안스 모델 어떤 정신사회 재활 프로그램 조현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의 사회 재활 모형을 정말 한번 잘 제안하고 싶었었고 정신과 교과서에 좀 남고 싶었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청소년의 자살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그 아이들을 많이 만나면서 그 아이들의 삶과 죽음, 왜 자살을 꿈꾸는지 이런 얘기를 좀 아이들의 이야기를 좀 글로 남기는 그래서 그 아이들의 마음을 좀 위로해 줄 수 있고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그런 글을 아니면 내용을 남기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져봐요. 아직 생각을 안 하시나요? 뭐 유튜브가 파산하지 않는다면 제 목소리가 여기 유튜브에 남아 있겠죠? 잘라야 될 것 같아요. 예. 하여튼간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죽음을 마주했을 때 죽음을 무시하지 않고 우리가 죽음을 인정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어떤 유사영생을 꿈꾸시나요? 그리고 죽음을 마주했을 때 어떻게 살고 싶으신가요? 한번 그런 챕터인 것 같아요. 마지막 문장을 읽으면서 한번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가장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은 무엇인가? 적어도 한 번은
신들처럼 살아봤으니 라는 힐덜린의 말에 동의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예, 저도 고민해보고 싶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어떻게 하면 신들처럼 한번 살아볼 것인지 단 하루라도, 단 한순간이라도 꼭 마스터피스 대작을 남길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 살길 잘했어. 이 맛에 살았나 보다. 그 순간 어떤 순간일까 한번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장은.